거실 탁자 위 스탠드 등만 켜져 있어 방 안은 노란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뜨겁지 않은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싼 채 TV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막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일정하게 이어지는 차 하는 물 흐르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벽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귀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자 금속 파이프가 떨리는 웅 하는 진동이 손등까지 전달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물을 쓰는 거람. 입술 사이로 낮게 흘러나온 말이 허공에 잠겼습니다. 선영의 어깨가 조금씩 말려 올라가고 손가락은 컵 가장자리를 불안하게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관리인이 옆집은 비어 있어요. 할머니는 요양병원 가셨다네요. 라고 무심하게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물소리는 분명 누군가 집 안에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TV 소리가 낯설게 멀어지자 대신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시절 지하 셋방에서 겪었던 물난리,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던 검은 물, 젖은 가구들. 그 장면들이 스탠드 등의 그림자처럼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숨은 점점 얕아졌고 무릎 위로 포개진 손등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선영은 일어나지 않는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 너머 물소리는 마치 누군가 타이머라도 걸어놓은 듯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집 안 공기는 점점 눅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바로 놓았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것이 사람이든 고장난 수도관이든 어느 쪽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물소리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촤. 그 규칙적인 반복이 선영의 불안에 첫 번째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도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타일 바닥에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는 없던 택배 상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듯 마르지 않은 물 얼룩이 희끗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면서 누가 왔다 간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문고리를 살짝 잡아보았다가 바로 손을 뗐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손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고르고 눈썹 사이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택배 상자 자국은 최근에 눌린 흔적처럼 보였고 문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아주 약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관리인 이경철이 선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 여사님. 뭐 찾으세요? 관리인 아저씨, 이 집 요양병원 가셨다며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드나든 것처럼 보여서요. 이경철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인지 누군지가 가끔 들르나 보죠. 별일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대충 넘기려는 기색이 더 강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아래 얼룩을 보자 심장이 미세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 창문을 스치는 찬 바람이
종이처럼 얇은 커튼을 흔들고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음이 멀리서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틈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만이 신경을 더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우편함을 열고 신문을 꺼내 들었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결국 다시 옆집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아래의 얼룩은 햇빛이 비치자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룩을 바라보던 선영의 등줄기를 따라 아주 찬 기운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던 저녁, 김선영은 시장에서 산 반찬 봉지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골목 가로등은 아직 켜지지 않아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50대 중반쯤의 남자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지나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짧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선영은 잠시 뒤돌아보았지만 남자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로 스며들자 그녀는 봉지를 더 세게 움켜쥐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익숙한 긴장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되기도 전인데 옆집에서 불규칙하게 끊어지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 칙 다시 차. 마치 누군가 계속 수도를 틀었다 잠그는 것처럼 이상한 흐름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지만 손이 먼저 스마트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물소리 사이에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까지 잡혔습니다. 이건 고장 난 소리가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어폰을 꽂아 녹음된 소리를 다시 들어보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물 흐름, 뭔가 조작하는 듯한 철컥하는 소리,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낮고 흐릿한 공기 진동, 마치 집안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도 없이 그림자만 문틈을 가로질렀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등을 굽히며 소파 뒤로 몸을 조금 숨겼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손에 쥔 휴대폰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물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보다 문틈을 스치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잔상이 다음 순간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듯 천둥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김선영은 거실 창문을 닫으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틀을 잡은 순간 익숙했던 물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그 정적은 오히려 천둥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순간 멈추고 숨소리까지 얇아졌습니다. 곧이어 천장에서 뚝뚝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반쯤 마른 석고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얼룩은 방금 생긴 듯 가장자리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위층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경보음이 복도에서 울리며 주민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누수야 라고 소리쳤고 또 누군가는 전화기를 흔들며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선영의 시선은 단 한 곳, 옆집 문 아래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방금 멈췄던 물소리 대신 탁한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축축한 냄새가 복도로 퍼져나왔습니다. 관리인 이경철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위층 밸브부터 봐야겠어요. 그는 계단 쪽으로 발을 돌리려 했지만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이에요.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이경철은 잠시 멈춰서서 옆집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흘러나오는 물은 비의 양과 다르게 꾸준하고 일정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남았습니다. 관리인은 이내 굳은 표정으로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등에 빗물이 떨어졌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는 동안 선영은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문을 바라봤습니다. 철컥. 첫 번째 잠금이 풀렸습니다. 철컥. 두 번째 잠금이 열리자 안쪽에서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안쪽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공기가 먼저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김선영은 한 발 뒤로 물러섰고 관리인 이경철은 손전등을 켜서 집 안을 비추었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훨씬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벽에 기댄 작은 서랍장 하나뿐이었고 바닥에는 욕실에서 거실 배수구까지 이어진 긴 고무 호스가 물에 젖은 뱀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호스 끝은 반쯤 열린 수도꼭지에 연결돼 있었고 옆에는 크기가 작은 타이머 장치가 젖은 바닥 위에 엎어진 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했던 물소리가 이 장치 때문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경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거실의 벽지에 번져 있는 검은 물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나가자 벽지의 표면이 일렁이며 젖은 종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찝하고 물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선영의 몸이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 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커튼이 내려진 작은 방의 문이 살짝 열린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에 누구 있는 거 아니죠? 선영의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경철은 대답 대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방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커튼 위에서 흔들렸고 그 아래에서 낮고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후후. 무언가 공기를 밀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소리는 물소리보다 더 생생했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커튼 뒤에서 약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호흡기 같은 기계음이 뒤섞여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손에 힘을 줬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문을 향해 다가가던 이경철의 발걸음이 천천히 느려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커튼 아래로 길게 번져 있었고 습기로 가라앉은 공기가 두 사람의 발목을 감싸듯 무겁게 자리했습니다. 김선영은 뒤에서 그의 셔츠 자락을 살짝 붙잡고 있었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 안에 누구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이경철은 잠시 답을 하지 못한 채 커튼을 바라보다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습니다. 커튼이 스치는 소리는 물에 젖은 천처럼 힘없이 흘렀습니다. 작은 방 안은 희미한 스탠드 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박정임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뺨은 핏기가 거의 없었고 입술은 잔뜩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맡의 기계에서 툭툭 하는 작은 압력음이 울리며 방 안의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 걸음 몸을 숙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여기 계셨습니까? 진짜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할머니의 이불 아래에는 젖은 수건과 비어있는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물얼룩이 층층이 겹쳐 있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숨 쉬는 것마저 어려웠습니다. 이경철은 손전등을 내려놓고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부터 부릅시다. 이건 방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명백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 박정임 할머니가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소리를 헤치고 올라오듯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물 끄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선영은 가슴이 저릿하게 쪼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기식에 가까웠지만 분명 살아있으려는 의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손등 근처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완전히 잡을 용기는 없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스탠드 등 불빛은 작게 흔들렸고 기계음은 약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들 사이에서 선영은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복도는 금세 붉은 불빛과 무거운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온 구급대원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들것을 펼쳤습니다. 김선영은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떼어지는 순간 기계에서 흘러나오던 약한 압력음이 멎자 방 안의 공기까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바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경철은 구급대원을 도우며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혼자 버티신 거야? 그의 말은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지나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골목에서 선영을 힐끗 보던 그 남자, 박정임 할머니의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들것에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경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제가 돌보던 하지만 그의 말은 방 안에서 발견된 허위 입원 서류, 요양급여 명세서, 조작된 타이머 장치에 의해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경철은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 최근 몇 번 몰래 드나들었습니다. 집도 제대로 안 돌보고요. 박민수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뭘 아신다고 그래요? 내가 살피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격했지만 발끝은 들것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피셨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눅눅한 복도의 공기를 단숨에 잘라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급히 옮기자 비에 젖은 공기와 함께 복도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민수는 손끝을 떨며 들것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복도에는 방금까지 흐르던 물소리만큼이나 말하지 못한 감정과 책임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선 선영의 가슴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울림이 천천히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그친 오후의 복도는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김선영은 새로 도배된 벽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수로 얼룩졌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날 흘러나오던 물소리가 문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병원에 들를 때마다 할머니의 손등 위로 살며시 손을 올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을 뜰 때마다 조용히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 기다렸던 따뜻함 같은 것이었고 선영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번 일을 두고 소곤거렸습니다. 세상에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괜히 남 일에 끼지 말자고 했던 우리도 잘못이지. 관리인 이경철은 건물 입구에서 CCTV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할 건 제대로 확인해야죠. 이런 일 다시 생기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는 예전처럼 건조하지 않았고 눈가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흙 위에 스며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며칠 전 옆집에서 들리던 차와는 전혀 다른 잔잔하고 온기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공기 속에는 눅눅함 대신 햇빛이 데운 먼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귀 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뜬 선영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방 안에서도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복도에는 더 이상 물소리도 축축한 냄새도 흔들리는 커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들었던 물소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아준 처음이자 마지막 신호였다는 사실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